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조경 우리 이제 계획학에 있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전에 이제 교재 내용과 그다음에 프린트 내용에 맞춰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 열고 닫기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도 출제될 수 있는 거고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도 한번 다시 출력을 해서 혼자 가로 열고 닫기 뭐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 넣기도 하고 한번 내가 얼마만큼 외웠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제 이게 몇 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조경학 이제 챕터 1이고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안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출문제가 기사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공무원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회독이 됐으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제 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봐도 좋지만 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문제를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거의 여러 번 풀어서 암기가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교재 페이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내용 먼저 이제 한번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경의 정의랑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조경학이란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조경의 그러니까 현대적인 조경이라고 하는 게 19세기에 미국에서 이제 국립공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져서 옐로우스톤이라는 이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연공원이죠. 자연공원이 지정이 된 거고, 자,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라는 도시공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이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조경이라는 학문이 정립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국토개발 계획 있잖아요. 이제 경부선 같은 것들,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 국토가 많이 훼손이 돼서 이 국토를 같이 훼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어떻게 좀 아름답게 가꿔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조경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 수업 시간에 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중요한 사항들만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옴스테드가 정의한 사항, 그 다음에 이안 맥하그, 이 두 사람은 현대 조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옴스테드가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경가가 인간과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다라는 것들을 처음 정의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듯이 옴스테드가 보호라는 건축가와 같이 이게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뉴욕 센트럴파크를 설계를 했죠. 그래서 조경가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안 맥하그 같은 경우에는 조경 분야와 생태 분야를 접목한 분야
그러니까 조경은 사실 인간을 위한 분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조경을 할 때는 인간을 어떤 인간만의 관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생태학적 사고를 같이 접목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안 맥하그 하면 인문 생태학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 생태학, 인문 생태학이라는 게 맥하그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된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디자인 위드 네이처의 조경의 분야에 생태학적 사고를 접목시켰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생태학이라는 부분들을 생태계를 지리라든지 지형이나 그 다음에 식생이나 이런 것들로 각각 도면화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GIS 기법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종합적 개념에 있어서는 조경이 사실 5차원적인 이게 학문 이제 그 분야다라는 거죠. 이 5차원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원이라고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는 게요, 평면적인 공간 안에 수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위에 천계면적인 요소, 그러니까 천정적인 요소, 거기에다가 4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성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곳에 대한 장소성이 들어가는 개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3차원, 얘가 4차원, 얘가 5차원의 공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5차원의 토지 환경 예술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그 법제적 정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이게 가로 열고 닫기로 다음 중 내용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조경이라고 하면 자,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조경 기준은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이에요. 심미적,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경 시설물 배치하고 식재를 하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경의 대상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경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게 정원서부터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공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도시공원과 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고요.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조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조금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천 과정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내용들을 좀 발치해서 나중에 볼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도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문제가 왜 생겼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달이 되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밀집되고 도시가 과밀되게 되면서 도시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도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주택 문제라는 게 심하게 발생을 하고, 주택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도 밀집해서 살다 보면은 위생 문제, 이때 상수관이나 배수관 이런 것들이 분류체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범죄 문제 같은 것들 또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원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도시에 관련된 법이나 그 다음에 위생에 관련된 법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자꾸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니까, 자, 이거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소도시론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도시론은 크게 대도시론과 소도시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소도시론의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도시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전원도시론을 주창한 어베네저 하워드가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실질적인 계획가가 아니라 이제 이론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페이지에 오시면은 하워드는 이론가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최초의 도시 계획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치워드의 설계자가 어윈과 베리 파커예요. 그래서 하워드의 이론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 그런데 하워드의 이론이 상세적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런 도시론 같은 것들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의 이론인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이론에 따른 파급 효과, 어디에 영향을 주었냐라는 거, 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이론 다음에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게 페리의 근린주고 이론이죠. 페리 근린주고 이론 시험에 출제 잘 되고, 라드번 계획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도시 계획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뉴 어바니즘 중요하거든요. 뉴 어바니즘. 자, 이게 도시론 중에서 어바니즘이라고 하는 게 도시 이론이잖아요. 새로운 도시 이론인데, 자, 이게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념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 중심의 이런 체계, 뭐 공원 개통, 녹지, 뭐 그다음에 예전에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멀리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되기 시작을 하면서 직장과 집이 근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직장과 주택이 근접되어 있어야 된다. 직주 근접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압축도시, 지금의 도시 이론인 컴팩트 도시, 압축 도시의 개념들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주요 이론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이론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3번. 동그라미 1번, 2번은 교통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3번은 압축 도시. 그래서 압축 도시는, 자, 중심부는 아예 우리가 고밀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거, 고밀도. 그리고 자, 우리가 어차피 개발할 곳은 컴팩트하게 개발하고, 주변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밀도로 개발하자라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동안의 모더니즘 때문에 형태가 모든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가졌다면, 이제는 다양한 타입의 규모나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관련, 우리가 조경을 하는 목적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거. 쾌적성은 어메니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메니티에 대한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커뮤니티예요. 도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 교류나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뉴 어바니즘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끔씩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 이게 요즘은 이게 공원만 되는 게 아니라 공원 이꼴 도시,
도시가 공원이 되기도 하고 공원이 도시가 되는 개념. 그리고 공원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냥 휴식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요즘은요 다기능의 공간을 하거든요. 다기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원도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저역량 개발이라고 그래서 LID 기법이라든지 우리나라 공원법에도 보시면 방제공원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복합적인 기능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원들을 예전에는 하나를 새롭게 만들었지만 요즘은 예전에 쓰던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공원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외 사례가 있고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이 공원이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의 가장 유명한 거 하이라인이다. 하이라인 파크다. 그러면 이 하이라인 공원은 예전에 뉴욕의 산업화 시대 때 이런 물자를 나르던 철도였거든요. 산업 철도였는데 더 이상 이런 물자를 나르던 기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이 철도를 공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으로 사용을 한 사례, 예전에 얘는 철도였고 지금은 공원으로 쓰고 있다. 뉴욕에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계한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설계자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한 설계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워두시면 되는데 그게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까지.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 썼던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든 사례죠. 재활용해서 산업화 시설을 공원으로 만든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보실 거고요. 뒤에 보시면 생태도시에 대한 것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탄소 중립도시라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의 방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하자라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중요한 이론으로 들어가면서 옆에 날개 부분에 보시면 액티브 솔라 시스템과 패시브 솔라 시스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린 인프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린 인프라, 요 내용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태 면적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생태 면적률은 시험에 매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생태 면적률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만약에 여기가 신도시 개발이다. 그러면은 생태 면적률의 도시 개발의 달성 목표가 40%를 목표로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면 달성 목표를 60%를 잡아야 된다. 거기 표에 나온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다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토지 피복 유형별 가중치가 나와 있는데 그 가중치도 중요하죠. 크게 나누면은 산림이라는 곳은 가중치 전체 면적을 다 적용을 하고, 농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논밭, 그다음에 초지, 그다음에 시설 재배지.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곳들, 이제 그런 곳들에서 0.8, 0.6. 그다음에 시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0.1이고요. 문화체육 휴양 지역은 0.3.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가 지역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거의 가중치가 없는 0으로 나와 있는 곳들은 공업, 상업,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은 0.1, 상업, 공업 뭐 이런 지역
것들은 0. 그 다음에 문화체육 휴양지역으로 구분된 거는 0.3. 이런 것들도 암기해 두셔야 되는 사항들이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간 유형별 가중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일단 자연지반 녹지하고 수공간에서 투수 기능이 되는 공간들은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투수 공간, 그러니까 수공간 중에서 차수가 되는 공간, 물이 아래쪽으로 통과가 안 되는 곳, 되는 곳, 안 되는 곳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 면적을 다 적용을 하고, 자, 여기에 물이 투수가 안 되면 0.7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조경에서 중요한 공간이 어디겠어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구간이 어디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설계하는 인공지반 녹지하고 옥상 녹화랑 벽면 녹화, 부분 포장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자, 거기에서 공간 유형별 중에서 4, 5, 6 묶어서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고, 7, 8, 9 묶고, 그 다음에 10, 11. 자, 10은 벽면 녹화가 자 0.4예요. 0.4. 그 다음에 부분 포장이 0.5예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면 투수 포장이라고 그래서 전면은 물이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벽면 녹화랑 같아요. 얘는 투수 등급 1등급이 0.4고 2등급이 0.3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저역량 개발 LID 기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저역량 개발이라고 해서 어떤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이제 개발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친환경 분산심 빗물 관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물 관리 기법이에요. 물 관리 기법. 우리나라에서는 저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물 관리 기법에 관련된 내용 중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형, 침투, 빗물 이용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같이 묶어서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조경에서 중요한 거는 식생형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식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식생형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자, 다른 것들은 이 빗물 관리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그 자리에서 빗물을 다 처리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자, LID 기법이라고 하는 게 분산식 기법인데, 자, 분산식이라고 하는 게, 자, 모든 빗물은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빗물을 관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될 때, 자, 얘가 저류하고 그 다음에 침투하고 저류를 하겠죠. 침투하고 저류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식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식생이, 자, 이런 저류와 침투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은요, 비오톱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의 소서식처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서식 공간, 서식처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8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술의 개요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 LID의 기술 요소에 보시면, 자, 식생수로, 나무 여과 상자, 이런 것들 있고, 기술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나오면,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을 하고, 녹지 경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보시면은요, 빗물 정원이라는 게 나와요. 일종의 빗물 정원이라는 것도 이 분산식 기법의 식물을 이용한 방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 29페이지 시험에 다 출제가 됐던 거고, 이제 환경부에서 자료가 다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0년대 이후부터.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생태 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태 조경은요, 사실 이 내용들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좀 문제를
풀 때 잘 익혀두시고 그다음에 이 문항들이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참 찾아가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이제 이렇게 오늘 수업은 교재 내용 챕터별로 교재 프린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단원, 2단원이면 1단원, 2단원에 대한 부분들 교재 내용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같이 봐보시면은요. 자, 이 프린트에 이제 중요 내용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시험은 물론 객관식이지만 이게 객관식으로 계속 풀 때 여러분들 문제 실제적으로 문제집 받아보면은 엄청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단어 하나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 얘가 맞나 제가 맞나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워두시라고 가로놓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진짜 철저하게 암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재는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펴놓으시면 되겠고요. 아까 조경은 자, 토지를 무엇을 속성으로 해서 완성하는 종합과학 예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발췌한 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용어에서 가로 넣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조경이라는 거는 뭐다?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법적인 용어로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종합적인 개념에 나와 있는데 자, 미학적인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즘에요. 다 심리적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거, 토지를 생태적, 그리고 심미적. 자, 심미적. 자, 중요한 거는 그냥 미적이 아니에요. 심미적인 거. 법의 미적인 거보다는 심미적인 요소로 본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니까 심미적.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속성으로. 자, 이거를요 시험 문제에 보면은 심미적을 미적으로, 기능적을 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이 아니라 기능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조경은 생태적, 심미적, 기능적 속성으로 완성하는 뭐다? 생태학도 필요하고 미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경은 공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 속성,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능적 속성을 완성하는 종합과학 예술이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장소성이 있는 공간이다라고 했어요. 장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간에서 하나의 어떤 공간에서 자, 여기에 시간성을 더한다라는 거죠.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는 게 장소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경 공간은 몇 차원적 공간이다. 몇 차원적 공간이라고 했어요? 5차원적 공간이에요. 5차원적. 왜냐하면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에 해당되는 공간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을 때 바닥면, 자, 그 다음에 수직면, 자, 얘는 포장에 해당이 돼요. 포장 같은 것들은 1차원에 해당이 되죠. 수평면. 여기 포장면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목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수목으로 이렇게 수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수직적인 요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하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하늘의 요소를요, 천계면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천계면적 요소. 만약에 시설물 같은 곳, 포장이 공간에 파고라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포장 공간은 수평적인 요소. 자, 파고라의 이런 수직적인 기둥은 자, 얘는 수평, 얘는 수직. 자, 그 다음에 얘는
천계면적인 요소. 하늘의 천계면적인 요소는 천정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와 얘가 모이면 3차원이 되고요. 여기에 시간성, 그 다음에 얘가 4차원. 자, 여기에 사람들이, 자, 인간이 반드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체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이 된다? 5차원이 되는 토지, 환경, 예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조경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자, 종합적인 개념에서는 생태적, 미학적, 기술적인 이런 용어를요, 법적인 용어로 바꿔서 알아도 돼요. 법적인 용어로. 자, 원래는 이거는 이제 조경학 책에는 미학적, 기술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는 용어가 좀 통일화돼서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다 통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 그러니까 기능적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조경은 장소성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뭐다? 5차원적인 토지환경 예술이다라는 거죠. 5차원적이다. 다음 중 조경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요. 자, 5차원적인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5차원이라는 게, 자, 3차원에 해당이 되는 수직, 수평, 천계면적인 요소, 거기에다가 시간성, 거기에다가 체험.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하고, 자, 장소랑을 구분을 하죠. 다음 중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 공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평면, 수직면, 그다음에 위에 천계면적인 요소로 사람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공간, 운동공간 이런 것들은 밖에서 체험을 하지 않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장소라는 부분들은 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사람이 안에 위치하는 거예요. 안에 위치해서 그 안에서 시간과 여기에서 체험을 한다라는 거죠.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뭐를 느껴요? 기억을 여기에서 이제 뭔가 추억을 남기는 것들을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장소라는 거를 플레이스라고 정의 내려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라는 것들을 문제도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공간이란 건 뭐다? 사람이 밖에서 보는 거. 장소라는 거는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이나 여기서 활동을 보내서 기억을 남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설계 공모한 이런 것들 보면은요, 장소성이 있는 무슨 공간을 창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단어들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짧은 시간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사계절, 계절 같은 것들도 뜻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성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 어쨌든 5차원적인 어떤 토지환경 예술이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조경 분야의 생태학적 사고와 이론을 접목시킨 분석 체계를 수립에 공헌했고, 자, 그리고 현대 GIS, 우리가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분석 기틀을 제공한 조경가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조경의 분야는요, 크게 세 개로 나눠지죠. 조경의 분야가 어떻게 나눠져요? 조경의 접근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처음에 딱 나오거든요. 그게 생태학적 접근, 물리 생태적 접근이라고 하죠. 정확한 용어로는 물리 생태적 접근. 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시각 미학적 접근. 시각 미학적 접근. 자, 그 다음에 사회 행태적 접근. 자, 요거는 딱 정해진 거예요. 조경 계획학 체계. 그러면 그대로 행태적 접근.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물은 거냐면 물리 생태적 접근을 물은 거예요. 조경 분야에서 생태학적 사고 방식을 이론에 접목시켜서
자, 공헌한 사람. 그래서 원래는 조경이라는 거가 자,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개인데 각각의 내가 어떤 베이스를 기본 학문으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어떤 어떤 관점에서 조경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시각적인 게 중요해.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중요해. 아니면은 나는 조경을 할 때 자연의 보호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분야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의 접근 방법을 되게 세세하게 배우고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이론가들이 나오고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따다다닥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보시면은 예, 이 생태학적 접근에는요 맥하그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안 맥하그 교수. 자, 이안 맥하그는 조경을 할 때 자, 누가 결정을 하냐면 자, 조경을 할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 자, 뭐를 분석을 해야 돼? 마음대로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여기를 개발해서는 안 돼. 여기에 자연 환경을 잘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식생도 분석을 해야 되고, 식생에 대한 도면도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식생에 따른 야생동물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도 잘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각각을 도면을 만들어요. 각각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형에 관련된 도면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수문에 관련된 도면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만들어요. 뭐 기후에 미기후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거나 그래서 각각 이 요소들을 다 이렇게 결합해서 자, 우리가 자, 대상지를 보니 자, 이쪽 공간들은 자, 식생도 풍부하고 야생동물이 굉장히 잘 여기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형이 약간 고지대라 개발은 조금 불가능해. 그러면 이쪽은 보존하고 이쪽을 개발을 하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딱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하그 교수예요. 그래서 현대에 보시면 우리가 국가에서도 지형 정보 시스템들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 식생, 지질, 뭐 수문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킨 사람이 누구다? 이안 맥하그예요. 그래서 자, 맥하그가 만든 학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생태학, 인문 생태학이라고 했어요. 인간 생태학. 생태학의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경관 생태학도 있고요. 환경 생태학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생태학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자, 그 중에 뭐 보전 생태학도 있고, 그런데 인간과 생태를 접목시킨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한 사람, 이안 맥하그. 그래서 자, 이안 맥하그의 학문을 인문 생태학, 인간 생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생태학적 사고. 자, 거기 나오거나 아니면 현대의 지형 정보 시스템. 자, 지형 정보 시스템 각각 만들어서 이거를 도면을 쫙 결합해요. 자, 결합해서 자, 여기에 적지를 찾아내는 거, 적지를 분석하는 거. 자, 적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맥하그가 최초로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필기 1원 공부할 때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제가 빠르게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조경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옴스테드예요. 옴스테드. 자, 옴스테드는 미국의 조경가이고요. 자, 미국의 조경가인데 이 사람이 자, 영국의 많은 공원을 여행을 하면서 특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의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공원이 버크네드 공원 또는 비크네드 공원이에요. 예, 그래서 버크네드라고 나오거나 비크네드 공원. 자, 이 공원을 보고
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공원에 대한 것들을 이런 공원들이 뉴욕에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적극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자, 현대 의미에서 조경학은 자, 미국에서 발달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진 국립공원이 무슨 공원이에요? 자, 무슨 공원? 옐로우스톤이에요. 자, 옐로우스톤이라고 그래서, 자, 얘가, 유황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완전한 이런 자연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1872년에 시험에도 잘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 그런 것처럼,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 그래서 연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뉴욕의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1858이에요. 1858년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졌어요.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를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사람은 사실 옴스테드와, 자, 옴스테드 선생님인 다우닝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다우닝이 영국의 건축가인 보우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설계전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작품이 센트럴파크래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연공원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이죠. 자, 그리고 센트럴파크는 도시공원이에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자, 얘는 도시공원이고. 자, 우리가 공원 분류할 때 도시에 만들어지는 공원, 도시공원. 자, 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되고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는 공원이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 이걸 따로 분류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 조경학과가 처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자, 고대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1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제 도시계획에서 최초의 도시계획은 그리스의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리스. 그래서 자, 그리스의 도시계획이 최초의 도시계획이다. 자, 이거는 고대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가는 누구예요? 히포데이모스예요. 히포데이모스가 자, 장방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경학에는 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자, 그리고 정방형이라는 게 나오면은요, 정방형. 자, 얘는 정사각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사각형. 자, 근데 장방형의 격자형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 뉴욕의 센트럴파크, 뉴욕에도 맨하탄의 센트럴파크를 계획을 할 때도요, 다 이런 격자형의 도시 안에, 자, 계획을 한 거거든요. 격자형의 도시 안에 공원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가로 800m, 가로 800m, 자, 세로 4km로 계획을 했어요. 4km. 자, 계획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로 계획을 한 공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정형화된 공원이에요. 센트럴파크가. 자, 크기나 이런 것들도 알아도 돼요. 자, 얘가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장방형의 모양이죠. 장방형.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 격자형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 면적당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형태가 격자형이기 때문에 자, 격자형에 맞춰서 공원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의 안의 느낌은 자연 풍경식이지만 자, 이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도시의 이렇게 중앙에 한 복판에 라지 파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용산공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여기에 이 만들어진 도시가 밀레토스예요. 밀레토스. 우리가 조경학 시간에 다시 나오는데 밀레토스라는 곳에 격자형 가로만 계획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밀레토스가 이제 대충 외우면 사람 이름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포데이모스라는 사람은 최초의 도시 계획가고요. 어디에다가 장소는 도시의 이름이요. 도시가 밀레토스라는 도시에다가 격자형 가로만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밀레토스는 자, 계획된 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계획된 도시라고 한다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교재 그냥 프린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우리가 이 도시론을 딱딱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문항으로 이렇게 나오면은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틀리는 거 계속 틀리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틀리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원도시, 요번에 임업직의 7급에 나왔었는데, 전원도시로는, 자, 주창자는 누구예요? 예? 하워드예요. 어베네저 하워드. 하워드는 설계가라고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이론가예요. 이론가. 하워드의 이론은 이 사람은 지금 도시 문제가 이러니 이상적인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워드다라는 거. 자, 페이지는 우리가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1페이지에 자, 여기에 그 하워드의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하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은 크게 보면은요, 소도시론자예요. 소도시론자. 도시의 인구가 다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 소도시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도시론에 따라서 우리도 보시면 전원도시라든지 위성도시라든지 도시론이 나오게 된 게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이제 최초다라는 거죠. 가든시티예요. 가든시티. 자, 그래서 대도시 인구 분산을 위한 무슨 도시론이에요? 자, 소도시론이에요. 자, 소도시론이다라는 거. 자, 소도시론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족적 자립도시예요.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은, 자, 여기 소도시론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자, 자족적 자립도시. 도시가 지금 서울처럼, 서울에 보시면은 직장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들이 있잖아요. 여기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면 이 도시는 자족적 도시가 아니에요. 자족적 자립도시는 이 도시에서 모든 거를 직장도 다니고 여기에서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워드의 이론은 중요한 게 자족적 자립도시다라는 거. 자족적 자립도시. 자립도시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대도시 인구 분산을 위한 뭐다? 자, 여기에서 얘는 하워드는 소도시론자다.
그리고 자족적 자립도시다. 지금 그러면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방사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뒤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사상의 모양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모양으로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도 그렇고, 하워드의 이론도 그렇고,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에는 뭐를 앉히고, 중간에는 뭐를 앉혔냐, 외곽에를 뭐를 앉혔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심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중심부에는 모두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 있고, 자, 가운데가 뭐다? 공공시설이고,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주택. 네, 주택이나 학교 같은 시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주택과 학교. 자, 중간 시설에는 뭐가 있고, 주택과 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외곽 지역에는 뭐를 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외곽 지역에는 창고나 뭐 철도, 뭐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을 배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는 공장, 창고, 철도, 공장이나 창고나 철도가 배치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외곽 지역, 여기 외곽 지역은 여기는 학교,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곽 지역은 공장. 왜냐하면 여기는 이 공장이라는 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로 다른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철도 같은 것들을 배치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가 전원도시잖아요. 가든이라는 말이 붙은 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뭐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자, 우리가 병원도 빨리 갈 수 있고, 상점도 갈 수 있고, 필요한 물품도 금방금방 살 수 있죠. 도시의 편리함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은 어때요? 자, 도시에서 가지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쾌적함. 그러니까 두 개를 결합한 도시가 이 사람은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의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의 편리함, 농촌의 쾌적함을 두 개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종의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유토피아를 상상한 거예요. 실제적인 계획가가 이 사람은 설계가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도시를 글로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개의 말굽을 제시를 했어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타운, 컨츄리, 그 다음에 타운, 컨츄리. 그래서 여기 타운이라는 건 뭘 뜻해요? 뭘 뜻해요? 도시라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컨츄리는 뭐를 뜻해요? 얘는 농촌을 뜻해요. 농촌. 얘는 도시를 뜻하고 얘는 농촌을 뜻하고. 자, 그 다음에 타운 컨츄리. 자, 타운 컨츄리. 자, 컨츄리. 자, 얘는 농촌과 도시를 결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제시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획된 도시가 어디였다? 최초의 1903년에 만들어진 계획 도시가 레치워드예요. 자, 레치워드인데 레치워드를 설계한 사람은 하워드다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베리 파커와 어윈이에요. 베리 파커 어윈. 그래서 어윈과 베리 파커가 설계했어요. 그래서 레치워드를 설계한 사람은 파커와 어윈이다 라는 거. 어윈이 설계를 했다. 자, 사실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실패했는데 나중에 웨일린에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주변은요 넓은 농업용 토지가 있거든요. 농업용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원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지 못하게 해야지 소도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공유. 자, 시험에 사유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공유한다. 그래서 지금의 뭐와 유사해요? 그린벨트 제도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에 책에 보시면 11페이지 하단에 영향이 중요해요. 영향. 자, 영향에서는 세 가지 영향이 어디에? 자, 첫 번째는 그린벨트 제도에 영향을 줘요. 미국의 그린벨트 제도. 자, 미국의 그린벨트 제도. 자, 지금의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리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자, 개발제한구역. 자, 구역. 자, 여기 이제 미국에서의 그린벨트 제도죠. 그린벨트 제도.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전원도시로 하여금, 자, 우리가 신도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뉴타운, 뭐, 위성도시, 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린주구 이론의 기틀이 되었다. 뒤에 나오는 근린주구 이론. 근린주구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근린공원이 나온 거거든요. 근린공원, 근린주구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챙겨주시고, 자,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도시의 물리적인 확장을 막기 위해서 가장 잘 써먹는 그린벨트는 어떤 형태냐면 환상식이에요. 환상식. 고리 모양으로요. 여기를 다 저기로 만들어요. 네, 녹지로 만들어요. 지금은 여기는 넓은 농업용 토지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 토지가 도시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다 법제도화해서 공유화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유화하게 되면 계속 사고팔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어떤 제도가 이거를 기틀로 해서 하워드의 이론을 기틀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근린주거 이론 중요해요. 근린주거 이론은 이제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뭐든 일단은 개념 중요하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요해요. 아까 얘도 보시면 하워드도 중간에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여기 주변은 주택과 학교, 자, 여기는 공장과 철도, 그 다음에 방사상의 형태로 도로식으로 연결이 되고 주변은 여기는 농업용 넓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처럼 근린주거 이론도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린주거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에요? 페리의 근린주거, C.A.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이에요. 누구누구의 이론. 그래서 근린주거 이론이 도시계획 구성을 할 때 가장 기초 단위예요. 가장 기초 단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네이버후드라는 개념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이거를 근린주거 이론을 잡을 때 페리는요,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는 인구 규모.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인구 규모에서 자,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들이, 자, 우리가 밀도에는요, 자, 밀도라는 거 뜻이 아시죠?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 생물로 보면은 개체수를 뜻해요. 자,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은 인구수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물리적 밀도라고 그래요. 물리적 밀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사회적 밀도예요. 사회적 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시험에 사회적 밀도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냐면, 사회적 밀도는 서로 간의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아까 조경에서 중요한 게 두 개라고 했죠. 어뮤니티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티.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서로 간의 의사소통.
자, 앞집에 누가 사는지, 뒤에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 사람들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들. 자, 그래서 페리는 어떤 측면에서, 자, 책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적 교류. 자, 12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사회적 교류라는 말이 나오고요. 목적 1번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주거의 편리성, 쾌적성,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라는 게 나와요. 사회적 교류. 그래서 자, 사회적 밀도 측면이다라는 거죠. 자, 물리적 밀도가 아니라 사회적 밀도 측면에서 초등학교 인구 규모에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은 자, 근린주거에서는 목적이 뭐다? 자, 이 주거 안에서 우리가 초등학생이 걸어서 학교도 가고, 상점도 가고, 공원도 가고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어때요? 이런 근린주거는 편리하죠. 편리해요. 왜냐면, 걸어서 학교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공원도 가까워요. 공원도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편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근린주거는 또 쾌적해요. 네, 그래서 쾌적성. 자, 쾌적성.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회적 교류를 도모한다. 사회적인 교류를 도모한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인 밀도. 그런데 도시의 문제점이 뭘까요? 도시의 문제점은 물리적인 밀도가 높고 사회적인 밀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그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공원 같은 거, 특히 어린이 공원 같은 것들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 아이들이 혼자 나와 놀지는 않고요. 어른들이 같이 나와 놀다 보면은 얘가 뭐 매일마다 학교 끝나고 또는 유치원 끝나고 뭐 나와서 놀겠죠. 그러면 어른들이 얼굴을 계속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친해지면 어른들이 친해지고 그러면 서로 간에 교류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원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교류를 늘려준다라는 거. 그러면 크기는 얼마를 맞췄는데? 65헥타르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크기는 65헥타르. 65. 그래서 이 숫자 벌려서 주민은 5천에서 6천 명. 5천에서 6천 명. 자, 5천에서 6천 명. 자, 6,000명 인구 기준으로 해서 자, 물리적 크기 반경이요. 얼마를 맞췄다고 돼 있어요? 약 400m다라고 돼 있어요. 약 400m. 자, 아이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65헥타르 주민 5천에서 6천. 자, 문제 풀 때 숫자 외우는 거 힘든데 공통적인 것들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얘랑 숫자 같구나.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중요한 거는 자,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따라서 근린공원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근린공원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는 근린공원이 우리나라 법적 기준에서 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거리가 몇 미터예요? 500m예요. 500m. 네, 그래서 근린공원이 500m인 이유가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보시면은 물리적 크기의 반경이 400m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약 500m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가로체계 같은 것들 중요한데요. 내부 가로체계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린주거. 자,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상점 다니고 하려면은요, 통과교통은 통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통과교통 무조건 배제예요. 통과교통은 무조건 배제한다. 절대 못 다니게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순환교통은 촉진한다. 외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 교통은 촉진한다라는 거죠. 촉진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내부 가로체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부 가로체계는 자, 통과교통은 무조건 배제. 자, 여기가 근린주구 단지예요. 거기 뒤에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근린주구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고 그러면 순환도로는 이게 외곽으로 이렇게 돌도록 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도로는 통과교통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쿨대싸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막다른 도로의 형태로. 통과교통은 무조건 배제라고 써 있어야 돼요. 통과교통 무조건 배제. 자, 순환교통은 촉진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공공시설. 아까 페리의 근린 하워드의 이론에서도 공공시설은 어디에 설치했어요? 중심부예요. 공공시설의 배치가 어디에 설치했어요? 주군의 중앙에 배치했어요. 중앙에 배치. 예, 커뮤니티 시설. 그럼 상가는 어디에 가 있었어요? 상가. 주요 도로의 결절점. 상가는요, 다른 쿨대싹이 이렇게 연결이, 다른, 근린주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근린주구와 이쪽 근린주구가 만나는 이런 모서리. 자, 사람들이 여기서도 접근이 다 되겠죠. 그래서, 자, 상가는 어떻게? 상가는 그러니까 주요 도로의 결절점에. 예. 그래서 상가는 주요 도로의 결절점. 도로의 결절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만나는 지점에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결절점이라고 하잖아요. 결절점에 배치한다. 상가는 자, 오픈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나 뭐 레크레이션 시설들을 말해요. 소공원 이때 당시는 많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 자, 10% 정도 이제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라드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설계한 사람은 간단해요. 이거 라이트와 스타인이라는 두 학자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학자가 스타인이 시작을 했고 누구의 이론을 계승했어요? 하워드의 이론을 계승한 거예요. 하워드의 전원도시. 예전에 보면은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그 도시에 안 살고 외곽에 살잖아요.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을 계승해서 미국의 전원도시론을 이제 건설했다라는 거. 계획의 내용에 보시면은 자, 라드번 계획에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슈퍼블럭이에요. 슈퍼블럭이라는 게 여러 개의 이런 주구를 같이 합친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클러스터. 그러니까 쿨대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쿨대싹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막다른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칼대싹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 자, 이렇게 만들면은요, 다른 목적의 자동차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통과교통 배제예요. 단어 찾을 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고, 자, 쿨대싹이라는 게 뭐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막다른 도로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는 오픈 스페이스가 10%였지만 라드먼 시스템에서는 30%. 지금의 녹지가 우리가 아파트 단지 건설할 때 대략 30%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이 정도의 이제 녹지가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이 교재에 이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내용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2페이지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